세워놓고 아이들 한번 진로 물어보세요. 자, 너는 진로가 뭐니? 뭐니 물어보면은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그 중에서 한 7명, 많으면 8명 정도는 자연계열 쪽 진로일 겁니다. 나머지 한 2~3명 정도만 인문계열 쪽 진로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문과형 학교라는 인식이 강한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수한 인재 풀 자체가 뭐 자사고라든가 과거 영재고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바꿔 말하면 예전 선배들은 그래도 쓸만한 아이들이 제법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들어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이렇게 입시가 바뀐 마당에 우리도 한번 보내보자 까짓 거 의대 한 명 보내보고 서울대 공대 한 명 보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죠. 어라? 저기 외고에서 뭐 예를 들면 서울외고에서 서울권에서는 조금 인기가 시들한 학교죠. 서울외고에서 이번에 의대 갔다는 얘기 들었어? 그러면 자연계열 쪽 성향을 가진 아이들도 커리는 뭔가 나랑 잘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중도 성향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일반고 환경이 조금 척박한 지역에 있거나 한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내가 자연계열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학교에 가서 잘 관리를 한다면은 의대도 갔는데 내가 뭐 건축학과 못 가겠어? 내가 뭐 원예학과 못 가겠어?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이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회와 과학이 통합된 게 이게 굉장히 큰데 그것에 따라서 향후 3년 뒤, 4년 뒤에는 인문 상위권 아이들의 선택지가 다소 넓어지고 이 아이들의 진로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의 부담이 저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학원이 수능 중심의 학원이다. 그럼 이 부분을 빵 터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신 이제 별 볼 일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능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라는 부분을 좀 끌고 가시면 된다는 거고 내신의 부담이 저하된다는 것은 학습량 감소로 이어진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전에 입시 개편을 놓고 보더라도 아이들은 정말 귀신같이 과목의 범위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과목이 쉬워진다거나 하면은 학습량이 알아서 줄어들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줄어듭니다. 여기에다가 앞서서 언급한 대로 난이도가 높은 과목, 이게 수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굳이 이걸 선택해야 돼? 학군지 중심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학습량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신이 등급도 완화되고 학습량도 감소되고 어려운 과목에 대한 도전도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입시 변별력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적어둔 주요대 교과 종합 가능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부분이 의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일반고를 선택할 것인가 특목자사고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일반고에서 서울소재 주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퍼센트 등급 3등급까지 누적 퍼센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3% 정도까지는 쓸만한 성적이 됐었다. 그리고 특목자사고 모든 학교를 꼽은 건 아니고 전국 단위 자사고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암직한 학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5등급까지 상위 60%까지는 이런 학교들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성적대였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드린 겁니다. 23%와 60%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랬던 것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서강대에, 내가 한양대에 입학처장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일반고의 아이들 컷을 등급으로 끊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를 우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1등급까지로 볼 것인가? 2등급까지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 서영고, 서성현이 중경외시까지 놓고 봤을 때 과연 2등급까지를 컷으로 봐줄 학교가 있을까? 저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등급이 앞당겨져서 어찌됐건 간에 이런 학교에서 수시에 지원을 하려면 평균 등급 기준으로 주요 과목 등급 기준으로 1등급 안에 들어야 한다. 오히려 이전 선배들에 비해서 더 까다로워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례예요. 내가 뭐 성대, 서강대, 한양대 입학처장인데 그렇다고 외대부고 아이를, 상상고 아이를, 저기 민사고 아이를 내신 몇 등급까지는 우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등급으로 한번 봐줄 것인가? 2등급까지 34%까지? 좀 애매해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우수한 아이들 세고 셌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여전히 여기는 한 3등급까지 봐줄 가능성이 꽤 크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60% 안에 들어야 됐던 퍼센트가 오히려 6%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향후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로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설명이 된 건데 미적과 기하가 빠진 수학 그리고 지리경제 중심의 사탐 이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죠. 사회와 과학, 통사, 통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은 얘기인데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사회과학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쪽에 의견을 좀 주세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중1부터 중3 과정이 거의 내용이 70%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고1 범위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과정만 잘 단단하게 다져나간다면 고등학교 진학해서 해야 될 것은 사실상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해주시는 학원이나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사회나 과학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때 그냥 그 학기 내신에서 지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단기 기억 우리도 뭐 소시적에 많이 해봤죠. 뭐 첫 글자만 떼서 외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직전에 막 몇 개 단어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시험지 받자마자 냅다 써놓고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에이 괜히 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는 그런 방식의 학습이 아니라 사회도 과학도 무언가 흐름과 맥락이 있는 학습 이것들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게 곧 수능에 대한 대비다 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흐름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과학은 뒤쪽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만 타 과목과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목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될 수도 있겠고 그냥 그저 그런 앞으로 심화하지 않아도 되고 수능에서도 어렵지 않은 과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열 아이들이 기본적인 유리함은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사회는 어차피 꿀릴 게 없었고 과학은 그들의 전유물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최상위권, 상위권으로 가게 되면은 그동안 자연계열 아이들끼리만 나눠 먹었던 그게 뭐 의학학 계열이 될 수도 있겠고 상위권 대학 공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달갑지 않은 인문계열 상위권 아이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지금까지는 문과 침공이 꽤 큰 문제였는데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뜻하지 않은 이과 침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있었던 질문들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의대는 일반고 가는 게 낫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진짜로 내가 일반고에서 한 전교권 한 5등 안에 들 수 있겠다. 그러면은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가세요. 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학교장 추천. 내가 원하는 최상위권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전교 5등에서 10등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별화된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아이들이 찬밥 신세가 되는 게 문제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학교 입장에서도 플랜카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맞는 없던 동아리도 만들어주는 학교들이 있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원래 그렇잖아요. 지방 소도시일수록 유명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죄다 그 학교 출신이에요. 뭐 지역구 의원도, 뭐 군수도, 뭐 이장도 다 그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진짜 뭐 어떤 대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럼 분명한 차별화 요인이 되니까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엔 웬만하면 특목자사고 가는 게 오히려 맞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수학 원투 지금 하는 거를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나 사전 조사된 걸 보니까 거의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수학 강사분들이 거의 절대적인 것 같더라고요. 수학 원투 하라고 얼마든지 우기셔도 돼요.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이유가 달라졌다. 수원투가 그동안 과정이었고 이거는 미적분을 뽐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수원투가 이제는 그 자체가 평가 수단이 되고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의 역량을 여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수학적인 사고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구성하시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이미는 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내신 분명히 잘 챙겨야
챙겨야죠. 이게 우선적인 건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위권, 하위권은 사실 상관없어요. 평균 등급 기준으로 지금 9등급제 이하에서 3.5 이하?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4등급 이하 아이들은 내신을 9등급제를 하든 5등급제를 하든 200등급제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나 최상위 극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챙겨서는 뒤통수 시게 맞을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다만 다양한 비교과 영역들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본인의 어떤 히든 카드로 하나 정도는 잘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걸 이왕이면 학습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를 시켜주자. 이러한 새로운 상품을 지금 구성해낸다면은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뭐 주변 학원에 밀렸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수업에 있어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던 학원 내지 강사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원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인문 쪽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자연계열 쪽 아이들도 네가 이쪽에 대해서 아예 대학 전공 자체가 선생님 저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약대 갈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과목이 재밌고 그 과목을 지금 하는 게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그런 아이들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게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학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달라진 게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챙겨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제가 이게 앞에 선생님들이 계시면 제가 좀 반응을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혹시 제가 말이 빠른가요?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교 학점제, 이거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체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교 학점제에 앞서서 우리의 입시가 갖고 있던 핵심적인 뭐 평가 요소, 수단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뭐 학력고사는 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에서 학생부 종합을 거치면서 대학에서 학생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알고자 했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학력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무엇을 끝, 무엇을 학력고사를, 무엇을 몇 점을 끝.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학습을 했는지, 도대체 언제쯤 여기까지 마스터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죠. 그냥 이 친구가 280점이야? 그럼 넌 280점짜리 끝. 이거였어요. 이랬던 것이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슬며시 어떻게라고 하는 게 접목이 됩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점수 체계가 다양해지죠. 뭐 원점수뿐만이 아니라 뭐 100분위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 거기에 등급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동점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뭐 역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웃지 못할 예전 같았으면 학력고사 하에서는 내가 서울대에 갈 수 있는데 뭐 연대에 불합격한다. 뭐 내가 성균관대에 합격할 수 있는데 뭐 중앙대에 불합격한다. 이런 것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능으로 바뀌면서 그런 상황들도 실제로 많이 펼쳐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랬던 게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과거 학력고사나 수능까지는 말 그대로 철저한 결과 중심 평가였다고 한다면 학종으로 넘어오면서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입시로 변모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 친구들은 6학점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냐면 물론 이전에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 두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누가가 왜 궁금해? 그냥 너 수험생 네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 개인이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학급에서 너의 모둠에서 네가 조별 과제를 하면서 너의 동아리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 누가가 나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를 포함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누가로 표현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어디서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수업 공간에 갇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뒤에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학교도 서로 오갈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극적인 학교는 지자체라든가 다양한 대학과의 연계 수업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너의 진로를, 너의 학습적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느냐도 앞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누가 어디서라고 하는 거는 나의 적극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내가 낯선 공간에서의 낯선 대상들과의 얼마나 조화로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소통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전 선배들에 비해서 2배, 3배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든가 논술에 있어서도 이제는 내용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측면, 이게 바로 소통과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언변? 아니면 뭐 표정?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런 특정 모둠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정 과정, 나는 어떤 공부를 했고 이 모임을, 이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학습적, 인성적 노력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을 절면서 더듬으면서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조금 어떤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는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의 입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허무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국영수는 내가 좀 못했어. 근데 내가 그냥 봉사를 좀 잘해서 서울대 갔잖아. 아니면은 나 수학은 진짜 50점도 못 맞았는데 내가 책을 좀 많이 읽었어. 그래서 내가 과거에 무슨 특촬, 수시, 그래서 연세대 갔지. 이런 상황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국영수 잘하면, 여기다 사회과학 선생님들께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국영수가 먼저 아닙니까? 영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좀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는데 영어는 반사이 예전보다 조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여튼 이걸 잘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하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 형식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중간중간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서울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외대국어에서 설명을 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집단지성, 집단창의성.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와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집단지성을 발현시키는, 집단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인물이다, 그런 학생이다라고 굉장히 힘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네가 속한 정말 우수한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상급 학교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어떻게? 개인에서 집단으로. 결과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근데 그동안은 이런 부분을 거의 비교과 영역에서만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학습 영역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고교학점제 뭐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될까? 중학생이 알아야 될 거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 정도면 됩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얘기해봐야 학부모님들, 학생들 잘 이해도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 두 번째, 누적 학점에 따라서 세 번째, 졸업을 인정받게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전 아직까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 못 봤거든요. 우리 아이가 누적 학점을 채우지 못해서 야 이거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뭐냐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다음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거의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졸업을 시킬 겁니다. 아이가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거나 학교를 대놓고 나오지 않는 한 고등학교 입장에서 졸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시킬 거예요. 어떻게든 학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특목자 사고가 하고 있는
하다못해 방학 학기를 이용한 3학기, 4학기제를 도입을 해서라도 졸업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죠.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엇들을 선택을 하게 될까?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과목들의 명단이죠. 이게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연구학교,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는 배운 경우를 아마 왕왕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기존의 어떤 이쪽 융합 선택 과목까지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과정에 대한 부분, 과목에서 왜 중요해졌고 왜 필요해졌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강사 수도 많고 설명하기 쉬운 수학 한번 봅시다. 진로 선택 과목,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보통 고3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이들 미적분투, 기하,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커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진로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요, 우리나라의 첨단공학 4차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AI 분야에서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진로를 갖고 있는 아이가 과목을 선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서 수학 과목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 학생의 진로에 맞아 떨어질까요? 저는 앞서도 이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과목명만 놓고 봤을 때는 인공지능 수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진로 갖고 있는 아이들 요즘 굉장히 많죠.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올해 졸업한 학생들을 비롯해서 고3 뭐 이런 친구들 어떤 과목을 선택했습니까? 인공지능 수학 선택한 아이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미적분을 수능에서 보거든. 그쵸? 근데 이 과목은 빠른 학교는 고2, 보통 고3 때 선택을 하는데 내가 고3 때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데 미적분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근데 인공지능 수학? 야, 내가 지금 정말 사치스럽게 이것까지 공부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반사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못했어요. 진로가 다소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공적합성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보다 중요하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쉽게 대답 못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천해주기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의 진로와는 별개로 그냥 우르르 이쪽으로 몰려갔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능이 바뀌면서 미적분투도 빠져요. 기하 빠지고 다 빠집니다. 바꿔 말하면 진로 선택 이후 과목들은 모두 다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이제 비로소 나의 진로와 상관 있는 내가 좀 더 하고 싶었던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과뿐만 아니라 교과에서도 어떤 과정과 스토리를 갖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어떤 첨단 공학을 염두에 둔 그런 학과 교수라 하더라도 아이가 인공지능 수학을 선택하지 않고 미적분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걸 탓할 수 있겠는가? 탓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본인들도 현실적인 이유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야, 이런 진로라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로드맵을 짜주고 커리를 짜주는 것도 과목 강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정말 다양한 많은 과목들을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기준으로 나의 역량을 쌓아나가야 될 텐데 도대체 이 과목들을 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물음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려야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 한 학교에서 하기 힘들어 라는 답을 내놨고 그래서 대안을 내놨죠. 어떤 대안들입니까? 바로 요겁니다. 단위학교, 타학교 연계, 뭐 오프라인에서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지역사회 연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교학점제 근본 취지 이거 아닙니까? 학생들마다 진로가 다 달라. 꿈과 끼 그리고 학생들의 재능이 달라.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를 줘서 그 학생의 꼭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라는 건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수도 제한적이고 교실도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안들을 내는 거죠.
모든 것들을 짚어나가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여기에서 첫 번째 타학교와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단위학교나 타학교 연계나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학교가 있는 다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업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이런저런 기반 시설들이 있죠. 제가 주로 있는 분당 지역, 그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원 인근에 일단 분당구청이 있어요. 그리고 자벌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무튼 뭐 그 지역 아이들은 웬만하면 한 번쯤은 뭐 가고 서울권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직업시험 공간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뭐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도 있죠. 뭐 그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천대도 멀지 않고, 뭐 경기대도 멀지 않고, 뭐 아무튼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국외대도 멀지 않고, 이런 대학들과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서열이 재편될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일부 학교들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 학교의 이미지, 그 학교의 실적에 따라서 나름의 실적, 나름의 서열 이런 것들이 좀 나래비가 세워져 있었죠. A 고등학교는 B 고등학교보다 좋은 학교, C 고등학교는 그 지역 내에서는 불호가 굉장히 강한, 학생들이 쉽사리 선택하지 않는 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기존의 실적과 별개로 이런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학교끼리의 연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현재 연구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청담, 경기, 영동, 경기고, 경기여고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학교들은 어떤 과목들을 특화시켜서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청담고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클러스터에 속한 학교들, 나는 영동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을 배우기 위해서 청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나는 경기고등학교 학생이지만 물리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경기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계해 가면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판을 짜줬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과목들을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물리학 실험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 있는 일반 계열,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인문 계열 쪽 아이들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정말 매력적인 과목이 있는가? 제가 이게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강의라서 더 좀 심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수업을 거점 학교인데 운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고요. 경기고와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기 외고를 잘못 봤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살짝 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튼 이런 수업들, 너 아랍어 원해? 그러면 우리 쪽으로 와. 뭐 예전에 하기사 뭐 아랍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기도 있으니까, 뭐 이게 뭐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요가 있으니까 뭐 공급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튼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교육부가 이야기한 학생들의 정말 그 다양한 진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회의가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도 특히나 이제 사례일수록 어느 정도의 이기주의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휘문고, 경기고, 중동고, 뭐 거의 뭐 전통이 아닌 건 아닙니까? 근데 이 학교들 입장에서 저 옆 학교보다는 우리 학교가 더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만 좀 더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을 갖고 싶어 하겠죠. 이것들을 과연 정말 오케이, 우린 대인배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열어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조금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이거는 제가 교사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학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우리 학원은 수학 학원이야.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영어학원과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뭐 이쪽으로 와서 뭔가 뭐 수업을 한번 무료로 듣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도 저쪽 학원에 넘어가서 무료로 듣고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보다 물론 잠재적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과성을 다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덜 진정성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사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 사실 고교학점제 특히나 공동교육과정 하면 안 되는 거기는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사람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만큼 깔끔하게 단기간에 정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시행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아무래도 진학률이 높은 성적이 좋은 학교일수록 이런 이기심은 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더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요. 제가 좀 많이 접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원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수원 지역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 5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뭐 광교나 영통 지역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뭐 창현, 유신, 이의, 광교, 메탄 요 정도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목명부터 좀 다르죠. 생명과학, 실업, 인공지능, 수학, 과학과제 연구, 국제관계, 국제교, 교육심리학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간에 공통교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 학교들은 과목명에 조금 더 목숨 걸게 될 겁니다. 여튼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학교 공동체로서 이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좀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서울권이나 교육특구에 갖고 있는 고등학교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학군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과목은 그럴듯한 과목 심지어는 뭐 대학 AP 과목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아이들의 수준이 이런 과목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만한 수준인가? 예를 들어 그럼 그나마 지금 제가 여기 열거한 학교들은 괜찮은 학교들이에요. 어느 정도 소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그래? 창영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실험을 한다는데 우리도 질 수 없지. 우리는 여기서 받고 하나 더 생명과학 심화탐구 실험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넣었는데 신청하는 아이가 전교에서 2명. 아니면은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커리를 따라올 수 없고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됐을 때는 분명히 다른 얘기다. 그래서 아마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는 고교학점제가 치러지고 나서 지역별, 학교별 추이를 살펴야 이게 안착할지 아니면은 뭔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자체라든가 학교와 연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에 앞서서 대학 연계가 되어 있는 고등학교들을 조금 서칭을 해봤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일반고는 아직 발표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특정 대학교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맺겠다거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기사화된 학교들 쭉 가지고 와보니까 뭐 단양고등학교는 세명대학교와 청주고등학교는 충청대학교와 뭐 점촌고, 다산고 뭐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1대1 연계가 된 건 아닌데 교육청이 나서서 전남교육청이 나서서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쓰여있는 대로 광주고, 광주제일고, 상일여고, 수원고, 전남고 이 학교들과 좀 밀접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이 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대학원생, 대학교 교수들과 R&D나 R&D 같은 것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뭐 계명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물론 다양한 뭐 지자체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 그 중에 꽃은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얘네들이 결국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한번 뭐 살펴보죠. 외대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김천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학교들이 현재 연계하고 있는 대학교들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수준이 분명히 다를 거야.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중에서 뭐 세명대 관계자분이나 세명대 졸업자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세명대에서 학생을 뽑는데 이 아이가 울산의대에서 교수들과 대학원생들과 밀접하게 무언가 활동을 했다. 그럼 이 학교 입장에서 괜찮은데 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울산의대를 지원하는데 얘가 세명대 그 커리를 따라서 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학교에서 온전하게 100% 인정을 해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살펴보죠. 외대고 같은 경우는 뭐 대생 자체가 외대고 이름이 뭡니까? 한국 외대 부설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들 학교처럼 이 학교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생들과 무언가 토론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학교들도 물론 뭐 포철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스텍 포항공대가 지들 앞마당이고 현대청고 같은 경우에 저는 향후 3년 뒤 입시가 되겠네요. 그때 의대 입시에서 꽤나 유의미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울산 의대랑 MOU를 맺은 거 이것도 분명히 큽니다만 지역인재 전형 관련해서도 울산 의대에서 좀 탁월한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꽤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의대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학생들한테는 상상고보다도 오히려 커리만 놓고 보면 현대청고가 더 나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여튼 가뜩이나 커리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울산의대와 MOU를 맺었다. 그건 호랑이 등에 날개 달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고등학교 여전히 북일고에 대해서 밀리는 전국단위 남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경북대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쪽이랑 좀 연계를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좀 마련해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고등학교 숫자와 대학교 숫자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고등학교가 욕심이 나고 로비를 한다고 해도 대학교들과 1대1 대응 구조를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대학과 연계가 잘 된 학교는 그만큼 위상이 올라갈 거고 그만큼 나은 입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그동안 떵떵거렸다 하더라도 좀 더 낮은 단계로 떨어지거나 올라갈 가능성도 생겼다. 그게 고교 학점제 다양한 학교나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뭡니까?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서칭을 해야겠죠. 과연 어떤 고등학교가 어떤 곳들과 연계를 해나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셔서 거기에 대한 전략적 추천까지 학원에서 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학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컨텐츠라면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 물론 교육과정이 바뀌었어, 입시가 바뀌었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무언가 확정되어서 확고하게 바뀐 것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시가 바뀐다 한들 결국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걸 대학에 어떻게 적용 반영할 것인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아직까지는 다양한 구조에 대해서 심의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발빠르게 너무 앞서가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는 여기 쓴 대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일단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좋은 선택,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기준이 곧 높은 수준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 바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내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목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또 나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섣부르게 수시정시형을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의 학습에 최적화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나는 토론하고 발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보고서 쓰는 걸 진짜 좋아해. 나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책과 친밀감을 가지고 책을 열심히 파고 지필고사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본인의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교과목이 됐든 학교가 됐든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과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입시 실적을 통한 유불리 그리고
좀 막연하지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입시 실적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좀 선택을 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은 좀 하나의 부차적인 참고 요소가 되고 내가 과연 그 학교에 어울리는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